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44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유유시스터즈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안 본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정무수석으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인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원내대표 이력이 있잖아요. 이제 원내대표라 함은 이제 두 당이 서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도 이거를 어떻게든 일이 되게 만드는 그 포지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국회 환경에서 원내대표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뭐 굉장히 야당이 그 강세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세를 강하게 할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 홍익표 수석의 그런 협상력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좀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뭐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듣자, 그리고 편을 갈라서 우리가 싸우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가 저는 되게 좀 인상 깊게 들렸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인선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예. 홍익표 수석이 이제 청와대 입문을 했다는 것은 전임자인 우상호 정무수석이 떠났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들이 속속 사퇴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로 좀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설이 좀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이제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선호 자치발전 비서관의 경우는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선거 행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뭐 정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정치인은 자기 꿈을 계속 가지는 거, 또 자기 한계를 계속 뭐 이렇게 확장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니까. 근데 또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제 뭐 야당에서는 지금 뭐 저렇게 청와대가 뭐 스펙용이냐, 자기 정치하려고 한 줄 걸치는 용으로 뭐 스쳐가는 데냐, 저런 사람들이 뭘 국정을 제대로 했겠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언뜻 들으면 저는 다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그냥 이제 사람 바이 사람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비판을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그냥 일반론적인 비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거를 이탈로 볼 게 아니라 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했고, 그렇다면은 뭐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 우상호 수석에 대해서도 자기 역할 뭐 충분히 잘했다고 이렇게 좋게 말을 또 해준 거를 보면은, 이게 그냥 진짜 뭐 청와대 거쳐간 인사들이 뭐 잘못한 게 있거나 하면 그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뭐 마냥 나쁘게 볼 건 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예. 이재명 정부 자체가 지난해 6월이죠. 대선을 통해서 탄생을 했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지방 정부 곳곳에서 이행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뽑는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 참모들이 선거 채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공백을 통해서 결혼을 채우는 인물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1967년 서울 관악구 출생이고요.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 1987년 6월 항쟁 당시 학생회장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 보좌관 경력이 있어요. 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초기 내각 때 뭐 통일부 장관 이름으로 뭐 잠깐 거론되기도 했었고요. 서울 성동구에서 19대부터 21대까지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성동구에서 민주당계 의원이 3선을 지낸 거는 홍익표 의원이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2023년 9월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4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동구에서 내리 3선을 하고, 내가 이제 기득권을 좀 내려놓겠다 하면서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인 서초 의뢰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이제 신동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밀려서 낙선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서울시장 준비를 조금 했는데 솔직히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서 아주 부각이 된 느낌은 좀 아니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됐는데 굉장히 좀 그 교과서형 정치인이다 또 뭐 학자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네.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언론에서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파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홍익표 그 수석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는 친노라는 평가를 좀 받았었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는 친이낙연계라는 분류도 해당이 됐었는데 그 계파색이 옅은 겁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계파를 넘나들면서 정치를 해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사실은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한테는 개파색이었다는 게 좀 양날의 검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홍익표 의원한테는 그래도 좀 강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있잖아요. 이 분이 웬만하면 민주당 의원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하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되게 독하게 말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성향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다. 아, 홍익표 수석에 대해서 네, 막 네. 그렇게 치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적진에서 봐도 좀 대화가 이제 통하는 상대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 좀 그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김행 여가부 장관 이제 청문회 문제로 여야가 좀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원내대표가 이제 홍익표 의원이었고 그때 파트너가 국민의힘의 윤재욱 원내대표 친윤이었죠. 근데 이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로 이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원내 지도부가 묘를 한번 발휘를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이런 스타일이 좀 협상하기가 훨씬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좀 합리적으로 좀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고 좀 적도 많이 없다고 해서 좀 그런 네. 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아니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의 칭찬을 받는 여당 정치인이 있었군요. 저는 그런 사실에 처음 들어본 것 좀 같아요. 놀라게 되는 측면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 친노라는 표시어가 정치를 시작할 때 처음 붙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했고 그러면서 북한과의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14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실무 협상에 나섰던 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되기 전의 스펙이 노무현계와 가까웠다. 이런 식의 성향 규정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 홍익표 수석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가인데 국회의원이 된 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한 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2012년도에 서울 성동구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못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 홍익표였고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한양대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당시에 홍익표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선거를 물려받은 시점이 선거일을 고작 3주 남겼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 상대는 새누리당의 김동성 후보였는데 김동성 후보는 정치권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밑바닥을 잘 훑기로 그 정도로 지역 민심과 교류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상대로 불과 488표 차 신승 득표율로는 0.8%포인트 차로 이기는 신승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 업력도 굉장히 대단한 측면이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나서 삼선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원내대표에도 이르게 되는데 이재명 당시 당대표 호흡을 맞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원내대표에 들어오게 된 거 자체가 원내대표 일을 시작하게 된 거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잖아요. 2023년 9월이었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박광훈 당시 원내대표 그 원내 지도부가 사퇴를 합니다. 그렇죠. 물러났죠. 네, 네. 물러나고 그 이후에 치러진 이제 보궐선거에서 도전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원내대표 선거 치르기 전에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나서 굉장히 진짜 다들 충격을 받고 뭐 의원총회에서도 굉장히 심야까지 이제 했었던 그때 일이 있었는데 아주 격분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의 무슨 정말 이제 그런 뭐 쌍시우 소리 나오는 욕까지 하면서 나는 이 탈당을 하겠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아, 홍익표 수석이 당시에 네네네. 체포동의안 가결을 보고 예, 예. 굉장히 엄청 그렇게 이미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 저 사람이 이제 저럴 때도 있구나라는 모습 때문에 당시 기자들이 좀 저런 모습이 있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걸 아예 그냥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그게
결국 당론까지는 가지 않았던 거고 이제 이렇게 네. 되고 나니까 아주 뭐 격분을 했었던 일이 있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내대표가 되어서 이거를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게 원내대표 되고 나서 그게 이제 9월 26일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27일 새벽에 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그 이후에는 뭐 그 전에 이제 엄청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좀 이제 훈훈해지면서 뭐 박수 받고 이제 홍익표 새 원내대표가 복덩이인 게 아니냐 이제 뭐 이런 말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유설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장해찬 부원장님께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쉽지 보면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런 뭐 수박 약간 이런 공격을 좀 받기에도 좀 좋은 그런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많이 고마움을 좀 표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단식 끝나고 뭐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을 때 원내대표가 대신 그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휘도 했고 또 뭐 김건희 특검, 대장동 50억 특검 이거 쌍특검 본회의 가결시켰고 물론 뭐 대통령이 그때 거부권을 쓰긴 했지만 당연히 그랬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서초구 도전하면서 안 됐지만 총선 승리도 했고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임기 말미에 그게 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로 처리를 했고 근데 최상병 특검법은 당시에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됐었는데 김진표 의장이 당시 국회의장이 이거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계속 그런 입장을 좀 고수를 했잖아요. 그때 막 국회법을 다 뒤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합의가 이제 안 되는 계속 이제 시도했는데 저긴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그런 사안은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무조건 이제 본회의 열고 이제 앞으로 뭐 처리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선례도 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그 외견적으로는 유한 이미지고 네. 점잖아 보이는데 강단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네. 두고두고 회자되는 센 발언도 하나 있다면서요. 예. 그 이제 2013년 7월에 당시 이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원내대변인으로서 논평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그러니까그 아베 신조 전 총리 할아버지랑 이제 박정희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 책에 두 사람이 귀태라고 나온다. 귀태. 네, 이제 귀신 귀의 태아태. 그러니까 뭐 귀신에게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는 안 됐다라는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귀태의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활보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 엄청 논란이 되어서 결국 원내 대변인직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은근히 참지 않는 면모도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이거를 당시에 그 MBC의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전하던 앵커가 배현진 의원이더라고요. 아, 실제로? 네네네, 실제로. 근데 이제 2020년에 배현진 의원이 본인 국회의원 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을 귀태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 네. 그때 네. 그 기억을 떠올려서. 네, 뭐 그게 뭐 그래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근데 어쨌든 홍익표 수석은 당시에 원내대변인직을 내려놨는데 뭐 배현진 의원은 뭐 이제 사과는커녕 뭐 썩었을수록 뭐 약이 닿으면 아픈 거 아니겠냐. 뭐 그나마라도 느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2013년이랑 20년을 비교하면은 그 사이에 국회 환경이 진짜 좀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게 네. 귀태 발언이 나왔을 때 제가 출입이었거든요. 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발언이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이 더 험해져가지고 그쵸. 귀태라는 말을 뭐 찾아보고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정도의 정치 풍조가 됐다고 한다면은 네네.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그 원내대변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석이 네. 그 자리에서 당시에 대변인 하다가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좀 기억이 좀 나는 상황인 거고 네. 어쨌든 간에 홍익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이기도 한 게 앞에 서두에서 양력에도 소개를 했지만은 지난 2024년 4월 총선 때 기득권을 포기하고 서울 서초울에서 어려운 선거를 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삼선 이제 성동에 이제 삼선 의원이었던 홍익표 의원이 그 이제 지역 위원장을 서초 의뢰에 이제 도전한 거예요. 근데 본인 텃밭을 내려놓고 서초 의뢰에 도전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그때 당 안팎에서도 스스로 험지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서초 의리 1992년 이후에 민주당 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그렇죠. 없는 정말 네. 대표적인 여당 텃밭으로 분류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당시 홍 의원이 어떻게 밝혔냐면은 서초 강남 같은 이런 전략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우리도 큰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주요 당직을 맡아왔던 정치인으로서 내가 당 혁신에 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판단으로 내가 자원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뭐 이거 보면서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정치인이 그러니까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서초구에 당원이 너무 없어가지고 당원들을 다 모아도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때보다도 되게 초라한 그런 진용이었다고 그런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로 그랬던 모습이 저도 이제 눈앞에 선연한데, 이분이 또 당시에 서초울 선거를 나왔을 때 사실 일타쌍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본인만 스스로 이렇게 기득권을 포기하고 간 게 아니고 당시에 어떤 분들이 이제 선거에 나오려고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본인에게 정치적 입문의 길을 터준 은인과 같은 당시에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선거에 도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두고 친명계 인사들이 정말로 원내외를 막론하고 강력 성토를 했거든요.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홍익표 그 수석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대선에서 정권을 내준 것에 대한 평가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홍익표 그 수석의 자리였다고 한다면은 이 말을 쉽게 못 꺼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자신과 정치 인문. 정치적 동지 관계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뭔가 쳐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수석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정치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분이 수석이 되기 전에 서울시장 선거도 준비했었다면서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되게 그러니까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의외의 면모가 있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막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런 매력으로 다가가는 거랑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홍익표의 진짜 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조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진짜 서울이라는 그것도 조금 아쉽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좀 심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서 그렇게 두각을 초반에 많이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있고, 무엇보다 본인 지역구였던 서울 성동구에서 구청장인 그 정원호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샤라웃도 받고, 그리고 뭐 이런 자기랑 이제 같은 구에서 서로 이제 의원 뭐 이제 구청장 이런 관계이기도 했던 데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그냥 좀 접고 한 수 접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지금 이제 수석이 되면서 뭐 결과적으로 뭐 홍 수석 입장에서는 잘 된 것이 아닌가. 아니, 재밌는 점이 홍익표 의원도 그 지역구에서 3선 의원을 한 거고, 네. 정원호 구청장도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삼선을. 성동에서 3선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모양새가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제 사실 서울시장 선거 도전을 사실상 기정사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같은 자리를 놓고 뭔가 경합을 하는 모양새가 굉장히 흥미롭다고 좀 그러니까요. 느꼈던 건데, 우리 홍익표 수석이 사실은 생각보다 정치적 체급이 높은 게, 체급이 높아지는 건 여러 과정들이 있는 건데, 그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경쟁자가 혹시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김민석 총리. 그렇죠. 김민석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김민석을 누르고 그러니까요.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네. 지금이야 김민석 총리의 체급이 너무나도 높아져서 그렇죠. 국정 2인자라는 평가를 받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김민석을 누른 사람이 홍익표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면모를 많이 보였는데, 일설에는 대체 공휴일의 아버지라는 평가도 있다면서요. 네, 감사한 분이십니다, 정말. 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2년에 시행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홍익표 당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휴일이 그 주말이랑 겹칠 때, 토요일이나 이제 일요일이랑 겹칠 때, 그 다음 첫 평일로 대체해서 쉴 수 있는 이제 이건데, 보니까 이제 올해는 3일절 있고요.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대체 네. 법률이 있더라고요.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이 말을 이어가지고 혹시 유설이 기자 더 할 말 있습니까?
좀 덧붙이자면은, 그러니까 좀 이 앞선 그런 발상이었던 것 같은 게 어쨌든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지정해서 이제 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하면 이제 토일 월을 붙여서 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3연타가 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조금 앞선 제한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사회적으로 휴식권이라든지 뭐 워라밸에 대한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좀 커지면서 이제 대체 공연 확대 논의가 또 이어졌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홍익표 의원이 좀 던진 그 공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제대로 잘 정착했다 뭐 이런 생각이 그 뭔가 그 차분한 이미지 때문에 이런 그 정책적인 면모들이 좀 가려있던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홍익표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초선 의원을 할 때 국회에서 원내 대변인을 했는데 사실은 모든 초선 의원들이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데는 대변인이 적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열망하는데 그런 자리를 수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정책 홍보를 어쨌든 간에 기자들에게 잘 해서인지 국회 국감 무수위원으로도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됐는데 이런 역량들을 모아가지고 결정적으로 수석이 된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한 방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아마 개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로 나왔던 게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골자인 개헌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헌은 아시겠지만 다수 지금 의석으로 할 수가 없는 구도이고 이거는 야당의 협조가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정과제 1호를 이제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진짜 홍익표 수석의 저렇게 정말 그 장동혁 대표 체제라는 엄청나게 강성 야당을 네. 상대로 어떤 협상을 낼 수 있는지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좀 아무튼 뭐 얼마 전에 관련해서 뭐 대통령도 이제 굉장히 좀 빠른 그런 뭐 국회에서 협의를 얼른 얻어와라 이런 뉘앙스로 많이 말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 국무회의에서 뭐 김용훈 고용부 장관한테도 그 왜 산재 예방을 하려면 어쨌든 그 산재를 낸 기업한테 과징금을 무는 그 입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몇 달 됐는지 대체 모르겠는데 국회에 가서 빌든지 좀 해라. 그랬더니 장관이 뭐 더 빌겠다 했더니 뭐 비는 실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더 싹싹 네. 빌어라.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걸 보면 여야 합의로 뭔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를 얼른 힘을 써라라는 전체적으로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홍익표 수석이 할 일이 좀 많지 않을까. 지금 그 청와대와 그 여당의 라인업은 나쁘지가 않은 게 특히나 대야 관계로는 왜냐면 한병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을 하면서 실제로 대야 관계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사람이 지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표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야 협상이라는 굉장히 룰에 능숙한 사람이긴 합니다. 다만 우상호 전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대야 관계, 언론 관계 가릴 거 없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전임자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상호 수석이나 홍익표 수석이나 둘 다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잖아요. 근데 스타일은 좀 극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뭐 협상의 뭐 달인이라든지 뭐 86세대 맏형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좀 발로 뛰면서 야당 의원들하고 뭐 술잔 뭐 기울이면서 이제 마음을 사는 뭐 그런 형님 정치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면은 홍익표 수석의 경우는 좀 훨씬 더 좀 스마트한 전략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미지도 젠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이렇게 좀 뭉개기보다는 좀 합리적인 명분을 좀 세워놓고 좀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좀 그런 스타일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홍익표 수석 같은 경우는 뭐 당내 뭐 정책위의장도 뭐 지낸 뭐 정책통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약간 정치적 타협으로 가기보다는 좀 정책적인 좀 대안을 가지고 좀 야당 설득하는 그런 좀 실무형 뭐 정무수석 스타일로 좀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실무형으로 바뀌지 네,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탄핵 국면 그 이후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최근에 판결 선고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뭔가 그 문제가 내란의 문제가 완벽하게 종결종식되지 않으면서 야당하고 뭔가 협업할 일들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지금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1심 선고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달라진 국면이기 때문에 네. 대야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해질 텐데 그 관련된 산적한 의제
지금 현상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요한 사안들은 이제 법원에서 1차적으로 단죄가 되어가는 국면인데 앞으로 뭐 이제 신천지 관련 의혹도 있고 통일교 관련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계속 그 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주제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멈추기는 했죠. 특히 이제 정말 어떻게 박근혜라는 출구를 찾아가고 그쪽에서도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단식을 그만두면서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한다라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좀 뭐 필리버스터라든지 뭐 단식이라든지 이런 되게 아주 극단적인 그런 퍼포먼스 위주로 앞으로 계속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면은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으로 단식이 종료되면서 한 번도 우리는 안 찾아왔어 뭐 이렇게 말할 또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앞으로 또 강하게 말을 한다면, 예. 아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확연히 다르죠. 왜냐면은 이재명 정부는 심지어 다수 야당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여소야대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안 만나준 거 아닙니까? 아예 그렇죠. 애시당초.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야 정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계속 제안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찬을 제안했지만 안 온 거고 네. 그리고 기자회견 때도 이제 만날 걸 물어보자 기본 여야 관계 시작하면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만나주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임 정부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는 거고 여기서 결국은 그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정치력이 발휘가 되는 건데 그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홍준표 당시에 대구시장하고 2024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뭐였냐면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 같은 것들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당시에 재밌었던 일화가 뭐냐면은 둘 다 홍가잖아요. 홍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티키타카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홍준표 시장이 우리가 종친이라고 이제 하니까 그 근엄한 홍익표가 일가 형님이라고 이제 화답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그런 면모에서 정치적으로 대화 관계에 숙성된 그의 새싹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일에 열중을 한다면은 지금과의 야당과의 관계라는 것도 뭔가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볍게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야당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특검 사안도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당면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출신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후보자를 지명한 문제인데 눈 뜨면 새로운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최근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야당은 뭐 부실한 뭐 자료 제출을 문제 삼으면서 그렇게 끝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일련의 이 파행과 논란을 좀 지켜보면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세우면 세울수록 속으로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얼마 전까지 본인들과 한솥밥을 먹던 삼선 의원까지 지낸 동료였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바른정당이긴 한데 당대표까지 했던 분인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향해서 독설을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랑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고백하는 꼴인 것 같고 뭐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 지금은 송곳 검증이 당연한 일이긴 한데 그 화살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이 정당에 돌아오고 있다 좀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층의 의견을 살피면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그 유설희 기자도 거듭 강조했지만은 네. 이해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정치 인생을 보낸 분 아닙니까? 네. 이런 분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가 공직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탕평 인사라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너무 우리 쪽 사람만 쓰지 말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을 했듯이 내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에는 한쪽 편이었지만 되고 나서는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된다라는 그 철학이 굉장히 많이 좀 엿보였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일단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뭐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좀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좀 그 극우 소외 작전?
뭐 내지는 이제 뭐 보수 진영의 지금 뭐 윤석열을 놓지 못하는 저거를 완전히 소수 의견으로 좀 정말 고립시키기 고사시키기 위한, 위한 뭐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분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워딩도 있었어요. 대통령 기자회견 워딩 중에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이 된다. 사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이미지와 실제 본인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유능이라는 말을 쉽게 쓸 것 같진 않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뒤에서도 좀 말을 하겠지만 뭐 경제학자 출신이고 여러 가지로 정치 입문할 때부터 굉장히 그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의정 활동할 때도 굉장히 또 뭐 강단 있게 할 거는 했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일단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보수 괴멸 작전 내지는 뭐 고사 작전을 좀 느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실 김상욱 의원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처음에는 뭐 동명이인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쇼크를 받았다고 하고 그 민주당으로 옮겨온 김상욱 의원. 그렇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삼선까지 한 의원인데 3시간 만에 제명을 한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야 저렇게 빨리 제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그도 그럴 것이 일단은 뭐 시아버지 자체도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울산에서 사선 의원을 한 사람이고 본인이 울산 며느리라고 불렸고 또 울산이라는 지역이 국민의힘에서 갖는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만큼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취재를 하다가 보수 진영의 아주 내공이 깊은 핵심 관계자한테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 들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이게 여권 내부의 시각이라는 점은 좀 감안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나라 돈을 아껴 쓰라고 좀 잔소리해줄 악역을 맡긴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진보 진영 인사 안 쳐도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보수 진영 인사를 안 쳤을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사실은 세수가 부족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공약은 어쨌든 확장 이제 정책은 또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럴 때 재정 건전성을 이제 입에 달고 살던 이해운 후보자를 딱 앉혀두면 자연스럽게 좀 확장 기조가 좀 중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 돈 풀고 싶은데 우리 장관이 너무 깐깐하네, 좀 이런 좀 모양새를 만들 수도 있고, 만약에 나중에 왜 이제 뭐 이제 지지자들이 왜 약속대로 돈 안 푸냐 이런 비판이 터져 나오면 그 화살도 이 후보자가 고스란히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좀 꼰돌이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과거에 이 탄핵반대 집회 같은 뭐 이런 거 정치적 리스크 뭐 당연히 봤을 건데, 근데 이걸 알면서도 데려온 거는 좀 이런 실무적 악역을 수행하기에 굉장히 맷집 좋은 카드다라고 판단해서 안 친 게 아닌가. 그 꽃놀이패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그런 이해운 의원에 대해서 이해운 전 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1964년 부산 출생이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로 이름을 꽤나 날려서 이제 마산 제일여고 시절에 전국 최상위권 성적을 찍었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조건 서울대 법대를 가라라고 밀어붙였는데 본인은 싫다고 버텨서 서울대 경제학과로 이제 합의를 보고 진학을 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경제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미국 UCLA 박사를 거치고 이제 KDI 연구위원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이때 사수가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치권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웅 의원한테 직접 듣기로는 김웅 검사를 정치권으로 이제 바른정당이 영입을 했을 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뜻을 받아서 연락했던 사람이 이해운 후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유 의원의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좀 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소소한 세평, 좀 화려한 이런 스펙 말고 여의도 바닥에 들린 이제 소소한 세평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이 후보자가 비싼 밥을 잘 사주는 누나로 통한대요. 그 이제 후배격인 한 이제 남자 여성 이제 여권 정치인한테 들었는데 그 여의도에 메리어트 호텔이 있어요. 알아요. 네, 여기, 공원 앞에. 네, 여기 단골이시래요. 근데 일행이 이렇게 뭐 몇 명이 되든지 항상 데려가서 시원시원하게 밥을 되게 잘 사주셨대요. 그래서 거의 맨날 가니까 이제 그 여권 정치인이 이렇게 비싼 데를 맨날 사주셔도 돼요, 이러니까 되게 쿨하게 우리 시아버지가 부자니까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사주셨다고 하고, 근데 비싼 이제 뷔페를 가도 정말 본전을 뽑을 정도로 이렇게 먹성이 좋으시대요. 되게 잘 드신대요. 제가 그 메리어트 호텔의 식당을 과거에 이제 무슨 잔치한다 그래가지고 가격을 알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보통 그냥
아무 때나 가기에는 네,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네, 그렇죠. 그렇게 식사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재력이 정말로 풍부한 게 좀 아닌가 싶은 건데. 거기다 시세 차이까지 그렇게 보셨으니 뒤에 얘기하겠지만 아니 그래가지고 그럼 이런 분이 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네. 그 경위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 대표적인 이회창 퀴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2002년에 3명의 서울대 출신 여성 이제 전문가들을 캠프에 영입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나경원 의원. 여성 특보였고요.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가 정책 특보,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이 그때 선대위 대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세 사람이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진출한 이 서울대 출신 여성 엘리트 정치인 1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2004년에 한나라당의 이제 여성 공천 1호로 해가지고 서울 서초갑이 공천을 받아서 이후에 이제 서초갑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요. 그 20대 총선에는 이제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친박 실세였던 이제 조윤선 후보를 경선에서 단 13표 차이로 꺾는 드라마를 정말로 쓰기도 드라마네요. 네,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당의 이제 최고위원도 지냈었고 바른정당의 당대표도 지냈으니까 정치적 무게감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경제적인 전문성이라든지 정치적 돌파력도 모두 갖춘 정말 중량급 인사를 기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뭐 축약적으로 떠오르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네. 서울법대라는 게 많이 떠오르고 뭐 남성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이혜훈 후보자는 여성이고 또 경제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색적으로 다가오는 측면도 있어요. 경제학도 이제 아까 뭐 유철희 기자가 다 양력 얘기해 주셨지만 해외에서 공부도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박사학위 받을 때 이미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 UCLA에서. 근데 둘째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병실에 누워서 거기서 이제 모니터를 그때는 노트북도 아니었나 봐요. 모니터를 머리맡에 두고 거기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자기가 그 재벌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네. 또 경제민주화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유시민 전 장관이랑 노회찬 전 의원이랑 전원책 변호사랑 그다음에 이제 이혜훈 지금 내정자 4명이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손석희 당시 앵커가 이제 사회를 봤는데 네. 여기에서 이혜훈 그 내정자가 재벌들이 경제 살린다고 그냥 경제 살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뭐 범죄 저지른 거 다 사면해줘도 아무 의미 없더라라는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손석희 앵커가 아이 뭐 공천이 좀 걱정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진짜 유시민 전 장관이 그때 그래서 다음에 공천 받으시겠냐. 저런 분을 공천해야 되는데라고 했었대요. 그리고 재밌는 일화네요. 네, 네. 노회찬 의원은 그랬더니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게 말하니까 네, 노회찬 전 의원이 그럼 정의당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받아치는 적도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혜훈 그 후보의 캐릭터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아까 그 TV 토론 발언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가장 치열했던 국민의힘 그 진영 안에서의 대선 경선이라고 한다면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친이계 친박계가 정말로 사활을 걸고 싸웠는데 당시에 친박계에서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 데 앞장선 사람을 네거티브 오남매라고 불렀는데 그 면면이 누구냐면 1번 유승민, 2번 이혜훈, 3번 김재원, 4번 곽상문, 5번 최경환이었어요. 아우. 지금 들으면 다 알 법한 인물들 아닙니까? 네. 그 틈바구니에서 박근혜 대선 캠프에 경선 캠프에 대변인을 했던 게 이혜훈이었고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지금 남아 있냐면 이명박 후보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만으로도 인신 구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아까 얘기해서 재벌들을 상대로도 호되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를 상대로도 정말로 호되게 말하는 사람이어서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경선을 진 다음에 이 5분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사가 따로 써질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당시만 치열했어.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인기가 좀 없었기 때문에 여당 후보보다는 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고 이명박이 후보가 되면서 될 것 같은데 집안 싸움이 워낙 풍비박산나게 커가지고 이런 안위를 걱정하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던 건데 아까도 그 오남매에 드는 게 유승민과 이혜훈입니다. 유승민과 이혜훈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일단 KDI 시절에 유승민 박사가 이제 이 후보자의 직속 사수였다고 하는데, 네, 이런 일화가 있는 게 이 후보자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그때 연구원 안에서 좀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사수였던 이제 유 박사가 앞장서서 애 낳는 게 애국인데 왜 눈치 주냐 이러면서 좀 방패막이가 되어줬다고 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 후보 입장에서는 좀
평생 잊지 못할 정말 고마운 선배인 셈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좀 넘어서 정책적으로도 좀 경제개혁이랑 좀 코드가 맞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보자가 재정학 박사인데 당시 뭐 재정이나 뭐 사회보험 분야에서 이제 날카로운 좀 분석을 내놨는데 90년대 후반에 뭐 그때 이제 의학 분업이라든지 뭐 의료보험 통합 이슈 같은 게 이제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때 뭐 이제 관료들이 이제 주도하던 이제 정책에 대해서 이거는 경제학자 시각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이제 비판하면서 좀 그런 존재감을 드러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그렇게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 네. 정치를 함께하면서도 동지의식이라는 것이 점점 더 고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청와대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뭔가 찍어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연출됐을 때 당시에도 이해운 후보자는 격렬하게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수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이입니다. 그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두껍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KDI 얘기했는데 유승민, 이해운도 있지만 윤희숙도 있었고 네. 윤희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해운을 상대로 상당히 날선말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윤희숙 전 의원. 근데 아마 그러니까 학자적인 그런 윤리를 가져와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오늘부로 공적 영역에서 이 이혜훈의 이름이 사라져야 된다. 이 KDI는 항상 그 사명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을 해야 되고 업무를 만난 사람한테 밥 한 끼도 사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는데 이게 아까도 언급됐지만 그 이혜훈 내정자 본인은 확장 재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민생 쿠폰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펴는 이재명 정부의 너가 그런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이제 부합하느냐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네, 그런 식의 상황들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유설이 기자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그 이해운 후보자의 정계 진출 스토리가 상당히 흥미롭고 네. 그 중간에는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스토리인 겁니까? 뭐 일단은 이 후보자가 시아버지 선거를 이제 무려 3번을 도우면서 정치를 이제 몸소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실 전화 응대나 차 심부름 같은 이제 밑바닥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선거 기획이라든지 방송 원고 작성, 전략 수립까지 정말 1인 다역을 소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아버지가 주변에 아들보다 며느리가 정치해야 된다. 아, 아들보다 며느리다. 네, 이런 걸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하고요. 뭐 영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도 휴가 내고 들어와서 선거도 돕고, 뭐 대정부 질문 이제 원고도 같이 고민하고 그만큼 이제 시아버지 신뢰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고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윗사람들이 이해훈 후보자를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커피 심부름이든 뭐든 정말 사소한 일이어도 정말 저돌적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평가가 아니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 유설이 기자의 그런 스토리를 들으니까 네. 왜 이해운이 갑질했는지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갑질을 정당화하는 게 네. 아니고 본인이 윗사람한테 그렇게 살뜰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랫사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눈 위로 한참 올라와 있다 보니 이런 화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네.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시아버지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고 그런 과정에서 재보선에 원래 나오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네, 그때 원래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며느리 공천 논란이 좀 있어서 결국은 이제 뭐 탈락을 했고요. 근데 다만 앞서 좀 설명드렸듯이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좀 똑똑하다는 얘기가 이해찬 전 총재의 귀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 특보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 이제 이 제의를 수락해가지고 이제 이회창 대선 캠프에서 처음 이제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회창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것은 2002년도 대선 때 이제 복무했다는 의미인 거고 네. 그로부터 이제 시일이 좀 지나가지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서초갑 노른자위 땅에 전략공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입성을 한 거고요. 그 이후로도 당분간은 좀 뭐 행보가 순탄했습니다. 아까 이제 나왔지만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근혜 캠프 활동했고 2008년에 뭐 다들 뭐 보복을 좀 우려했지만 어쨌든 재선에 좀 성공을 했고 네, 2012년에는 공천 탈락됐지만 최고위원 지냈고 어쨌든 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다음 총선 때 서초로 복귀를 했죠. 근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이해훈 후보자의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요직에는 못 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이후에 이제 원조 친박이었지만 멀어져서 이제 비박계로 좀 돌아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6년 서초갑 경선이 어떻게 좀 주목을 받냐면은 근데 원조 친박이었던 이제 이혜훈 후보자는 비박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당시 맞붙었던 사람이 조윤선 전 수석인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로 불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면 충돌해서 주목을 받았고 좀 앞서 설명드렸듯이 둘은 이회창 키즈라는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반포에 또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대요. 앞동 뒷동 이렇게 살았던 인연이 있고 그리고 또 사이가 매우 안 좋대요. 왜 안 좋냐면 이제 국정농단 때 그 라디오에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해요.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을 미리 알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혜훈 이제 후보자가 말을 한 게 있는데 이제 조윤선 장관이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를 또 하기도 했어요. 법적 고소로 비화될 정도로 네. 사이가. 그래서 또 그런 취지로도 사이가 또 안 좋고 또 한 번은 이건 이제 2010년도 얘기긴 한데 그때 세화여고 졸업식 이제 서초동에 있는 세화여고 졸업식에 박성중 이제 당시 서초구청장이 이혜훈 의원하고 이제 조윤선 장관을 이제 초청을 했대요. 근데 당시 이제 이혜훈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이제 이제 장관은 세화여고 졸업생인데 근데 조윤선 장관도 축사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혜훈 장관이 굉장히 불편해했대요. 이혜훈 후보자가 왜 시키냐 이제 지역구 의원은 난데 네. 일을 좀 지켜본 사람들이 정말 두 사람의 이제 기싸움이 정말 대단했다. 네, 이런 좀 관전평이 있고. 근데 다시 좀 돌아가서 이제 그 서초 이제 갑 경선 2016년 그때 조윤선 장관을 13표 차이로 꺾게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후보자의 정말 이렇게 지독하게 이제 바닥 다지게 한 거 이제 이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윤선 후보는 이제 청와대 정무수석에 뭐 장관까지 지난 이제 화려한 이력이 좀 있었고 박심을도 등에 업고 있었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후보자는 이제 원조 친박이긴 하지만 이제 멀박이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초에서 이제 그래도 재선을 하면서 다져놓은 이제 탄탄한 지역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혜훈 후보자가 어떤 프레임을 내세웠냐면 중앙 이제 정치권의 낙하산대 지역을 지켜온 일꾼 이제 이런 프레임을 내세웠는데 이것도 좀 잘 먹혀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혜훈 후보자가 승리한 게 여권 내 비박계의 이제 자존심을 지켜낸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있고 정말 이제 이런 진박 논란이 거세던 시기에 살아남은 정말 독종 정치인 좀 네.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생존 경쟁에서 이렇게 살아 돌아온다라는 건 네. 정치판 특히나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런 일을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이혜훈 후보자가 어쨌든 집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한편 놀라운 거는 어쨌든 간에 이회창 키즈라고 불릴 수 있는 세 분의 정치인, 여성 정치인들이 지금 헤아려 보면 조윤선이라는 사람도 지금은 정치판에 떠나 있지만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장관까지 지냈고 그렇죠.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정치를 계속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동작에 또 화려하게 복귀를 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를 뭔가 좀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이회창 키즈들이 그렇죠. 여전히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정치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다는 인상을 좀 받게 되는데 여하간 이혜훈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을 떠났고 바른정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뭔가 좀 스텝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일단 2020년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가 됐고 그래서 동대문으로 옮겨갔죠. 동대문에 옮겨갔는데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 밀려서 낙선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22년 2월에 윤희숙 전 의원이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초갑 보궐이 생겼는데 거기서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에 패배를 하고 같은 해에 충북지사 경선을 나갔다가 또 컷오프가 되고 24년도 총선 때는 서울 중성동을 해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에게 2.28%포인트 차로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후보는 됐어요. 네, 예. 그래도 후보는 됐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권력 의지가 정말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 의지의 다른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배신당한 쪽에서는 정말 뭐 촉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배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 유영하 변호사가 되게 이제 정말 박근혜 그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유영하 의원이 특히 이번에 그 이혜훈의 그 장관 내정 그 네, 수락을 지명에 엄청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이혜훈 공천 안 준 게 봐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이시던 시절이다. 그리고 고쳐 쓰기 힘든 사람이고 이게 진짜 또 워딩이 엄청 센 게 뭐
뭐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 때렸다라는 의미겠죠. 죽은 애비 원수 갚는 표정처럼 도끼 어리고 시퍼렇게 날이 선 혀로 어제까지의 주군을 생선포 뜨듯이 갈기갈기 찢던 그 얼굴이 꿈엔들 이치겠냐. 무슨 거의 북한 노동당 논평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뭐 배신의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배신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되게 노이로제가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글을 막 3일 내내 올리고 아주 신경질적으로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해운 후보자는 이걸 정치적인 변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대선 때는 또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었다는 말이 들립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대선 캠프를 총 5번을 거치셨는데 5번 네, 거쳤구나. 언제냐? 네. 이해창, 박근혜, 유승민, 윤석열도 있었어요. 윤석열 대선 야. 캠프에서 네. 있었고 마지막으로 김문수. 그러니까 5번의 대선 캠프에서 역할을 맡은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까닭에 이제 이 후보자의 행보를 두고 변신의 귀재 아니냐. 사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또 바른정당 대표로 지내면서 개혁 보수의 또 상징처럼 또 그렇게 인식되던 맞아요.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탄핵 반대 집회에 얼굴을 비추고 또 김문수 전 지사 뭐 캠프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 이거 너무 정치적 표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거고, 당연히 이제 뭐 당권이나 공천 때문에 정치적 실리 때문에 너무 신념을 꺾는 거 아니냐 좀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적인 장면이 최근에 윤석열 탄핵을 엄호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뭐 저쪽 진영의 사람이었다까지는 뭐 오케이 탕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탄핵 반대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좀 많았잖아요. 이게 근데 사과를 되게 깔끔하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게 탄핵 반대 집회 나간 거는 너무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한편으로는 사과를 하는 걸 보면 너무 사과문의 정석처럼 깔끔하게 사과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정말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저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새삼 들더라고요. 물론 정치인들이 거의 다 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 뭐 우리 뭐 국민의힘 당협 중에서 뭐 전국 최초로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참 아니 근데 청와대도 당연히 그 정도의 서베인 돼 있을 거고 그렇죠. 유설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운 후보자가 보좌진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갑질을 불러왔던 그 샤우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흔히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 보면은 기차화통 삶아 먹었냐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게 기차화통 삶아 먹은 소리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게, 아, 이거는 한두 번 소리를 질러본 솜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화도 이게 내본 사람이 저렇게 낼 수 있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막 후배한테 이렇게 화 내봐하면 저는 절대 네.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샤우팅도 샤우팅인데 이제 발언 수위도 좀 심각하잖아요. 뭐 IQ가 한 자리냐, 막 그러니까요. 뭐 정말 너 네. 죽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거는 이제 뭐 좀 이미지 좀 치명적이긴 한데 이거는 조금 막 통렬히 반성한다고 해도 조금 돌파하기가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거 다른 얘기긴 한데 화를 이렇게 좀 잘 내는 성격은 맞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좌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뭐 일자리 같은 거는 좀 잘 챙겨줘서 좀 의리는 있다, 또 이런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보태면은 저도 사실은 여당에서도 과거에 중진 의원 중에 한 분 제가 가까운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에는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사실 안 좋다고 표현하긴 그렇고 이렇게 화를 굉장히 네. 버금가게 잘 내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까지 무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좌진과의 이별이 늘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보좌진의 앞날을 위해서 충분히 응원하는 방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보좌진 하고 싶은 일들을 전폭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늘 결말을 맺었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좀 화를 잘 내는 거에 대한 인식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망록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2014년에 적은 게 오 하나님 제가 화를 잘 내고 부하 직원들한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다.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고쳐주세요. 이건데 야 이거- 정말로 간절한 기도네요. 본인의 고민거리긴 했네. 그거는 또 이제 뭔가 의혹을 해소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의혹이라는 것이
뭐 처음에는 갑질 의혹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청약 의혹도 나왔고 그 이후에 다양한 그 정체성 문제 같은 것도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라고 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의혹이 너무나 많다. 백화점식이다라는 표현도 하는 건데 과연 털고 장관에 지명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사실 강선우 전 그 여가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 똑같은 사유로 어떻게 보면 낙마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만한 어떤 논리가 최소한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건 너무 크잖아요. 부동산 이제 반포의 고가의 아파트를 자기 아들을 세대원으로 이제 부정하게 속여서 그게 아니라면 청약 가점이 안 됐을 텐데 어쨌든 청약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실적 차익을 올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국민 감정을 많이 건드릴 법하다고 생각한 게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또 이제 수사 막으려 했다라는 정황도 굉장히 이제 수사랑 관련된 것들은 많이 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죠. 네. 아주 많이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비망록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종교에 잘못 의존하는 이런 행태 같은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트라우마를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때문에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의지한 거는 종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가 정치적 행보를 가져갈 때 그 판단을 어떤 정말 현실적인 여러 판단이 아니라 다른 초월적인 존재에 이제 의탁할 것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을까? 넘을 수 있을까? 그게 많이 어려워 보인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거고 네. 우리 그 유설이 기자 봤을 때는 그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임명 가능성이요? 저는 그래도 임명하지 않을까. 대통령 발언 보니까 이제 절차적으로 좀 밟긴 밟되 결국 임명하기 위해서 좀 그런 명분 쌓기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다만은 이제 대통령이 그 리스크를 좀 고스란히 흡수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불거지는 논란들이 뭐 부정 청약이라던가 갑질 논란 같은 게 이게 민심에 굉장히 다 탄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좀 방어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 그런 것들이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임명은 강행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이제 사과를 깔끔하게 한 것으로 네. 보였다고 했는데 제가 그 보면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의혹을 이 정도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는 후보자가 대부분 없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멘탈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언론이라든가 국회 질의사항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대응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번 항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회피형 전략이라는 고도의 수법이 동원이 되는 건데 그것들을 상당히 방어 입장에서는 그 제기된 의혹의 크기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공교롭게도 갑질 의혹에 불거졌던 그 통화 내용도 언론 보도를 보고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축인 그렇죠. 것으로 봤을 때는 네.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는 장성철 소장 같은 네. 경우에도 사실은 이해훈 의원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대선 캠프에서 그 대변인실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발탁한 것 역시 언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관으로 채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언론 지형에 대한 능수능란한 활용이라는 것이 만약에 지명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은 정치를 통해 축적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평 들어보는 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 줄 평을 제가 이게 한번 삼행시를 해보니까 또 이제 자꾸 좀 삼행시를 좀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일단 그 홍익표 수석 이름으로 한번 네.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그 선창을 제가 해드려요. 네. 홍, 홍익표 수석이 청와대에 왔습니다. 이, 익숙한 원내 감각으로 판을 정리하고 표. 표시가 확확 나는 그 여야 간의 원만한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홍익표 삼행시 이렇게 그 마무리가 된 거고, 네. 이해훈 삼행시도 가는 겁니까? 이해훈 삼행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 하나, 둘, 셋, 이. 이게 진짜 통합 인사일까? 해, 해명할 거리가 너무 많다. 훈. 훈수 듣기 전에 본인이 먼저 좀 많이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네. 지금 보니까 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해자가 아닌데 좀 무리를 많이 하는 거 음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유설이 기자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훈 후보자 삼행시로 그래요? 준비했어요. 네. 저희의 약간 대세는 삼행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띄워주세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이렇게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샤우팅 녹취를 듣고도 해안이 있는 인재라며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인다면 훈훈한 마무리는 물 건너 간 것 같네요. 훨씬 낫네요. 뭔가 훈훈한 마무리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두 분 다 사실은 네. 이혜훈 후보자의 그런 거취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그녀에 대한 판단은 같다라는 의견을 비추신 건데 네.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지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본인의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 인사의 측면도 있는 것이고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경제 질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징 있는 인물을 정계 전문가를 이제 임명하겠다 이런 뜻이 강경한 것으로 봐서는 저도 이혜훈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흠결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만약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